자,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문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HTML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디지털 문서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웹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어도비의 PDF와 같은 디지털 문서와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문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문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든 웹페이지를 마치 내 컴퓨터에 있었던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과 웹으로 인해서 한 대의 컴퓨터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인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든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겠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볼 겁니다. 인터넷과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여러분, 질문입니다. 웹과 인터넷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로 알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이 둘을 정말로 구분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 비유적으로 한번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인터넷이 도시라면 웹은 도시 위에 있는 건물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도로라면 웹은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 한 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전체 안에 웹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웹이 인터넷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웹과 동급인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바로 이메일이나 FTP, 그 외에도 웹과 동등한 수많은 기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웹이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에 인터넷과 동급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두 개의 기술은 서로 다른 시기에 출현합니다. 컴퓨터가 출현한 이래로 1960년과 90년 정보기술 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웹과 인터넷의 탄생인데요. 1960년에 인터넷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무려 30년이 지난 후인 1990년에야 웹이 등장합니다. 이 30년 동안 인터넷은 군대, 대학, 기업들만이 사용했던 엘리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우선 인터넷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 세계에 충분히 보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손에 흙을 묻혀야 되는 일이거든요. 해저에 굵은 광 케이블을 매설해야 되고, 집집마다 인터넷 배송 공사를 해야 되고, 통신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또 각자의 컴퓨터에는 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고,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각각의 개인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은 수면 아래에서 대중들 모르게 은밀하게 확산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한편 인류는 오랫동안 인터넷의 기능성을, 또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한 정보 시스템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기가 전기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그것을 응용한 실용적인 것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인터넷 자체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의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한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만 갖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이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 바로 웹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웹이 있었지만 웹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쓸만해진 겁니다. 웹의 세상이 열렸고 사람들은 웹을 쓰기 위해서 집집마다 인터넷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정보 기술이 대중의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에 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웹이 탄생하기 10년 전인 198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소비자로 살 거면 그것이 만들어진 맥락을 우리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웹이 어떤 맥락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시대적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 우리도 웹이나 인터넷 같은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980년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중요한 사건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바로 물리학도 출신의 컴퓨터공학자 팀 버너스리가 입사를 한 것입니다. 팀 버너스리는 후에 웹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는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연구소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웹의 전신이 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고를 무려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연구소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들어왔고 이때부터 팀 버너스리는 그의 동료들과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1990년 10월에는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11월에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저인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그의 첫 아이의 출산 예정일에 세계 최초의 웹서버를 완성하고 주소를 infosun.ch라고 합니다. 여러분, 브라우저를 켜세요. 그리고 주소창에다가 infosun.ch라고 입력하고 방문해보세요. 여기가 세계 최초의 웹페이지입니다. 바로 이곳이 정보기술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지만 정보를 전달한다는 정보기술의 고유한 임무를 순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상태를 웹의 원시 상태라는 뜻에서 원시 웹이라고 부릅니다. 웹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 수업은 바로 이 원시 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시 웹의 상태가 웹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질과 혁신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편인데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 뼈대와 같습니다. 혁신은 그 뼈대 위에 덧대지는 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안다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될 것이고 본질을 모른다면 뼈대 없이 살만으로 형상을 빚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시 웹의 상태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봅시다.